자, 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강석훈 PB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오전 7시 57분 한국경제TV를 유튜브로 시청 중이신 시청자분들의 유입 수만으로도 오늘 엔비디아 호실적에 대한 국내 증시 영향에 얼마나 관심도가 높은지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마무시한 저력입니다. 시간의 거래 1,005달러를 돌파한 엔비디아. 이에 따른 국내 증시 반도체주 이야기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1분기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했고요. 엄청난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 매출 260억 달러를 기록, 그리고 보통주 한 주를 10주로 쪼개는 액면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주식 분할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블랙웰 쪽도 이제 매출 우리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는 젠슨왕 CEO의 발언이 있었는데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동반 상승 예상해 봄직할까요, 반종민 소장님? 초반에 상승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지속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익 실현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전에 그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면서 굉장히 좀 좋았던 내용들이 있을 때 국내 주식장에 대해서는 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서는 일부 좀 차익 실현이 나온 케이스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러한 이슈 때문에 차익 실현을 좀 어느 정도 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자분들의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컸던 것으로 좀 요인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엔비디아가 그 시간의 거래에 상승한 이유가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들도 포인트가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 주식 분할과 또한 이제 배당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여기에 대해서 국내 관련된 종목들이 실제 수혜를 얼마나 받을지는 아직까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초반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의 이제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는 주가 흐름이 계속 좀 엇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 쪽에 대한 분위기를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는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 그 차익 실현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이 없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박스권 형태에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엔비디아 납품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 될 것 같고 그거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마원이라고 해서 그 네이버와 같이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노이즈가 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노이즈가 좀 상당히 많은데 네이버와 이 부분들을 좀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서 그 어느 정도 좀 돌파구를 마련을 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결과물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다. 근데 이것마저도 쉽지 않다 하면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결국은 엔비디아에 대한 그 공급에 따른 이슈가 부각될 때 그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SK하이닉스는 뭐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박스권 형태로 밴드를 잡고 그 장기간으로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들을 계속 좀 유지를 해갈 거고요. 5월 그 반도체 수출액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통계적으로 그 평균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난 그 작년 2분기보다는 수출액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문제점은 그렇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을 만약에 새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하면은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좋기는 하지만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는 소부장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역시 지금은 그 투자적인 부분들을 계속 좀 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서 만약에 좀 접근이 가능한 기업이 있다 한다면 샘 CNS라는 기업과 TSA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강석훈 PB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하반기 전망에 있어서는 뭐 HBM을 중심으로 잘 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도 이 수출액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HBM은 뭐 방금 잘 말씀 주셨지만은 영업이익률이 원래는 이제 20%밖에 안 되는데 HBM 쪽에서는 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고품질의 제품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실적세를 보일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HBM 수요라고 하는 것이 GPU에서 NPU까지 확장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올해 말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좋아질 상황입니다. 탑픽으로 말씀드리자면 LTC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세정 장비고요. 현재 HBM3에서 3E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 과정은 이제 삼성전자 사례에서 봤다시피 이 까다로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정 단계에서 그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HBM은 이 디램의 구멍이라고 하는 TSV라고 하는 걸 뚫어서 이 적층하는 제품으로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티클, 즉 작은 먼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정 공정의 중요도가 굉장히 큽니다. LTC 자회사인 LSE라고 하는 곳은 이 무진전자라고 하는 곳으로서 과거에 끊겼던 이 하이닉스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장비 공급을 최근 재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제우스가 납품을 했지만은 최근에는 국내 경쟁사의 제품을 제치고 이 하이닉스의 침투율을 높이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HBM의 수율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LSE 계속 좋게 보고 있고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LTC의 시총 자체가 제우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6천억과 1,900억밖에 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키 맞추기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LTC 계속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반종민 소장님은요, 조부장주 샘CNS와 여기에다 TSE 꼽아주셨고, 강석훈 PB의 토픽주 LTC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가능하다라는 또 긍정적인 의견까지 들어봤으니까 세 종목 모두 주가 상승 여력 기대해보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이 불법 공매도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며 6월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자, 이 소식은 김선영 대표님께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 공매도를 중지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건 외국인 수급이었죠. 뭐 공매도가 중지가 되면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건 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증명이 다 됐으니까 그런 변명은 못할 겁니다. 이복균 금감원장이 최근에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 파이낸스 투자 설명회 직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계획은 6월 말쯤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 딱 돌자마자 시장이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내용 듣고 금감원장님 임기 얼마 안 남으셔가지고 이제 본인이 하신 걸 좀 하나씩 정리를 하고 싶으신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다행히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와 똑같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고위 관계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매도에 관해서는 특별히 바뀐 입장이 없다라고 하면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그대로 고수를 했습니다. 현재 제일 관건은 이제 불법 공매도를 점검하고 이제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인데 일단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초에 공매도 중지하면은 금융권에 있는 분들 중에 일부라고 하겠습니다. 일부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시장을 떠난다라고 하면서 개인 썰들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근데 저 그럴 때마다 나와가지고 공매도 중지하든지 말든지 이제 매달 회사에서 이제 주는 이제 배당금을 좀 배당률만 좀 올리게 되면은 외국인들 들어오니까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좀 주장을 해왔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죠. 밸류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좋은 어떤 효과를 얻고 있고요. 최근에 공매도 중지된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올해 1분기 1월에서 3월 기준으로 집계한 이제 수치가 1998년도 이제 수치를 집계한 이후에 역대 최고 수준의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공매도를 중지하든지 말든지 배당률 조금 올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역대급을 찍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기록이기 때문에 뭐 공매도가 안 돼가지고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다 이거는 이제 아닙니다. 이제 사실이 아닌 거로 판명됐고요. 이 정도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동안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들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공매도보다는 지금 밸류 프로그램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과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우리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한 요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삼성전자 증시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려고 하면은 자꾸 매도를 한 게 누구냐면은 기관입니다. 금융 투자를 위주한 기관이 지난 4월 달에 주가 확 올라갈 때 떨어지는 그 기간에 보면은 거의 뭐 10일 동안 하루 빼고 10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공매도는 뭐 당분간 중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얼른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재개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 편하게 생각하시고 투자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잘 나가는 화장품주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K-뷰티 열풍을 타고 화장품 주가 신고가 랠리 펼치고 있습니다. 수출 호주에 따른 역대급 실적에 어제도 강세를 보였는데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과열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하청환 본부장은 화장품주 상승세 어디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출 데이터가 워낙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지역들에서의 좀 성장 기조가 여전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일본 지역이 좀 핫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아마 돌아다니시다 보면 주변에
때문에 정말 외국인들 많이 오는 것들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뭐 동남아시아나 기타 지역에서의 이런 수요도들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수출에 대한 기조 자체가 이 시각처에서도 데이터가 나오고 관세청에서도 데이터가 나왔지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출에 대한 기조가 단기적으로 끝날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흐름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뭐 우리나라 문화와 먹거리가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기조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이제 MOM, 월 단위 수출 단위가 어떻게 좀 꺾이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세에 대한 기조들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거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에서의 좀 비중이 높았었던 종목군들의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적인 기조를 살펴보시더라도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여러 상승하는 산업군들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그런 산업군이 거의 없거든요. 한 3가지 이내로 좀 좁혀지는데 그중에 화장품이 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2일에 또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화장품 이제 시작이다라는 내용에서의 리포트가 나왔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각들이 많다라는 점, 게다가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확대도 사실 화장품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이 확대가 되는 부분들과 이제 뷰티 쪽에 대한 관심도들이 높아지는 흐름들이 좀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원래 이제 미국 쪽에서는 F뷰티나 뭐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을 조금 선행 지표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한 2거래일 전부터는 좀 채널링이 그게 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고공행진하던 아이패밀리 SC는 어제 9%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 사실 이런 거 보면 무서워서 또 주식이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그동안 덜 올랐던 한국 화장품 쪽이라든지 뭐 큰 사이즈가 큰 아모레퍼시픽, LG생건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소형 쪽 미국이나 일본에 수출이 찍히는 본느 이런 중소형을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화장품 쪽을 여전히 이제 색조 OEM, ODM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좀 중소형 쪽으로 치중이 많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직 뭐 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점유율을 축소를 하고 있고, 뭐 M&A나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대한 흐름들을 개선시키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구조적으로 이게 매출 비중이 다 빠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부정적인 영향에 따라서 좀 취약하게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수급에 대한 기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강세 흐름들이 유지가 되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는 미국이나 뭐 그 유럽이나 일본 쪽에서의 이런 이벤트가 있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색조를 기반으로 굉장히 강한 기조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색조 OEM 쪽과 ODM과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일부 종목군들 투자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투자 주의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오일 이격등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단기 차익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뭐 너무 과하게 나오면 당연히 이평선에 대한 이런 평균치를 맞춰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만 좀 비중 조절 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색조, ODM, OEM이 키워드가 되겠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이혜은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분주한 아침이었지만 리포트는 비교적으로 조용했는데요. 이날 수읍, 자화전자, 현대제철, IS동서 목표가가 유지됐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차증권은 LG전자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대신증권은 HD현대 목표가를 9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먼저 수읍 리포트입니다. 하나증권은 수배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e스포츠 게임을 중심으로 한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글로벌 숲의 베타 서비스 출시일이 6월 5일로 확정됐다고 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페이커, 철권의 무릎 등을 스트리머로 확보했다며 국내 및 현지 스트리머 명단을 공개했다고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주가에는 트래픽 및 광고 매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며 앞서 언급한 서비스에서 유의미한 트래픽이 확보될 경우 주가는 재평가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어서 자화전자도 확인해 볼까요? 대신증권은 자화전자와 관련해 폴디드 줌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폴디드 줌은 프리즘으로 빛을 꺾어 이미지 센서에 전달하는 망원 카메라 모듈입니다. 소위 카툭티라고 하죠. 카메라가 툭 튀어나와 있게 되는 걸 줄일 수 있게 되는데요. 대신증권은 애플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해당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했고, 이후 아이폰 6
아이폰 16 프로 모델까지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OEIS 즉 손떨림 보정 부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애플, 삼성 그리고 화웨이 등을 주요 스마트폰 고객 업체로 모두 확보했다고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업종 내 탑픽 지위와 함께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현대제철입니다. 대신증권은 현대제철과 관련해 1분기 실적은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며 부진했으나 2분기에는 1분기 대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고요. 또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현재 중국의 적극적인 감산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견제가 늘며 중국이 하반기에 추가 감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고요.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라고 봤습니다. 목표가 42,000원과 함께 매수 의견을 유지했네요. 마지막은 IS 동서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IS 동서의 매출 총이익률이 41%로 업계 대비 우수하다고 평가했고요. 따라서 1분기 실적서 이익 저력을 재확인했고 내년에 약 3.5조 원 규모의 경북 경산지구 사업이 본격화될 거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가장 빠른 리포트 행공시 이혜녀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아스코 초록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바이오주 흐름 진단해보죠.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테마를 이끌어온 HLB와 알테오젠의 희비가 전거래를 엇갈렸습니다. HLB 주가가 반토막 난 사이 알테오젠은 호재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건데요. 지금 HLB 저가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 꽤 계시거든요. 반종민 소장님, 두 기업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0조를 돌파를 한 게 굉장히 좀 놀랐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코스닥에서 3위를 기록했는데 이게 지금 HLB가 좀 뒤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알테오젠에 대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좀 유효한 것 같고요. HLB의 경우에는 그때 이제 CRL이라고 해서 이제 보안 요구 그 서한을 좀 받게 되면서 그 관련된 내용을 통해 이거에 이어서 하한가 맞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순위가 뒤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앞으로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난 15일 때 그 MSCI 한국지수 신규 편입에 좀 성공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이걸 통해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익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긍정적인 기대감이 남아있고요. 지수 변경 사항은 이달 말일이고요. 그리고 효력은 다음 달 3일부터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알테오젠에 대해서 그 전 거래일 때 좀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중에 그 머크가 알테오젠의 기술 없이 자체 개발하던 그 키트루다 SC 있거든요. 그 SC 저용량 임상 3상 결과에 대해서 조용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조용히 업데이트를 했는데 공식 발표 없이 한 것으로 좀 보여졌는데 사망 위험이 18.4% 증가를 하면서 사실상 좀 실패한 것으로 좀 알려졌거든요. 대형 제약사도 실패했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의 기술 없이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주가에 대해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고 있고 HLB의 경우에는 계속 좀 앞으로 이슈를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벤트가 있다면 항서제약이 31일까지 FDA로부터 보안 요구 서한을 추가로 수령할 예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보안 요청 사유가 명시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에 지금 HLB의 경우에는 계속 좀 그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슈는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이슈에 대해서 변별력을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추후의 흐름을 보고 접근해야 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 대해서 HLB는 신규 접근은 부정적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은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좋다. 지금 전국 단타 대회 열리고 있는 HLB 신규 매수 제발 좀 자제하자 이런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은 원전주 얘기입니다. AI 수혜주 찾기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HBM 구리 테마에 이어서 이번에는 원전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폭발적인데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전기본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원전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됩니까? 김선영 대표님. 일단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증시에서는 AI 수혜주 찾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HBM에서 시작했다가 변압기 갔다가 구리 갔다가 이제 원전까지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자 기준으로 주식시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한전기술과 보성파워텍 등 원전 관련주들이 강하고 뭐 약하건 떠나가지고 어쨌든 상승 랠리가 좀 분위기를 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도 좀 상당한데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지난달 18일 이후에 22거래일 가운데 19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수급 매수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기관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지난 22일이
이후에 무려 20거래일 동안 기관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20일부터 외국인까지 가세해서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원전하면 생각났던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도 이제 기관의 순매수로 주가가 견인되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 잠깐 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기관은 길게 투자 안 합니다. 그냥 조금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기 때문에 기관 위주로 된 수급이 있는 기업들은 조금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중간에 좀 드리고요. 이런 원전 관련주의 급등은 AI 데이터 센터가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더 높은 전력 소모, 특히 6배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대규모 증설의 필요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데이터 센터는 총 150개인데 이들 용량은 1986메가와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1000메가와트급 원전 발전소 2기 이상의 전력 소비를 이제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최근에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 센터 수요가 732곳에 달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신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용량이 49,397메가와트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를 충족하려면 원전이 총 이제 53개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좀 원전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발표가 임박한 것도 원전주 상승에 긍정적인 재료로 꼽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현실은 탈원전 정책 시행하고 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중소형 기업들이 데미지를 되게 많이 입었어요. 뭐 도산한 기업도 많고 이 어물종을 떠난 그런 기업도 많기 때문에 이게 하자 이래가지고 단기에 뚝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는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뭐 관련주라고 하면요. 최소한 그 업종에서 매출이 절반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관련주도 들어가니까 관련된 실적 그리고 실제 연관성을 따져서 투자에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앞 코너에서도 원전주 소식 전해드렸는데 우진엔텍이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좀 실적이 잘 찍히는 종목들 선별해서 투자에 임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우리 구리 관련주 이야기로 마무리 지어볼까요? 치솟는 구리 가격에 잘 나가고 있는 전선주들, 그 가운데서도요. 3일 연속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LS 에코에너지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 주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면서 4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눈에 띄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지금도 매수 가능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보유자의 영역입니까? 강석훈 PB님? 사실 뭐 지금까지 사실 구리 가격의 뭐 52주 신고가라든지 아니면 뭐 전력기기 실적 서프라이즈 그리고 전선 테마 등을 이유로 주가가 크게 올라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논리, 같은 논리를 가지고 주가가 계속 올라줬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의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 변압기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포춘 일렉트릭도 한 달 전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한국의 전력망 종목군의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견조한 편이지만은 이 기관 수급을 중심으로 조금씩 빠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LS 에코에너지는 특히 최근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큰 폭으로 올라줘서 최근 전력망 종목군 안에서도 이 주도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 주가 차트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에코프로의 이제 주가 차트, 작년에 에코프로의 주가 차트와 유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이 공격적인 수급도 붙은 것이 사실입니다. 뭐 급등 후 횡보 그리고 다시 더 폭발적인 급등을 보였던 이런 차트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결국 AI 밸류체인 모멘텀으로 오른 만큼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이 주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리값이 계속 뛰었거든요. 우리 강 PB는 구리값 전망 어떻게 봅니까? 사실 구리값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보이지만은 사실 최근에 나왔던 이제 그 오피니언에 있어서는 수요 측면에 있어서도 좀 하이프가 좀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허구가 좀 꺾여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 있어서의 이제 쇼티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수요 측면에 있어서의 과도한 이런 측면들이 사실상 조금의 허구가 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허구가 있다.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구리 가격이 뭐 $10,000로 넘어가고 있지만은 이런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뭐 대체 전도체라고 할 수 있는 알루미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 공급 부족은 사실이지만은 가격 인센티브를 고려한다면은 다른 형태의 공급처들을 좀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리 가격의 급등에 있어서는 조금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노브랜드라는 의류 제조업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이건 뭐 개별 종목 이슈이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게 있습니까? 하청원 본부장님. 네,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에 대한 흐름이겠지만 가장 먼저 이제 FOMC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 대한 내용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기존보다는 좀 매파적인 흐름들의 내용들이 일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기조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흐름들만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다른 상황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의록 내용에 너무 치중을 하시기보다는 앞으로 발표가 될 CPI나 PC에 대한
대한 이런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택 관련된 지표는 나왔는데 2개월째 좀 부진을 하면서 주택 시장은 여전히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물가 지표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주요 부분이 쉘터랑 이제 에너지 가격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쪽은 좀 일부 내려왔지만 쉘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고착화가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0년까지는 소폭 올랐지만 20년물과 30년물은 빠졌거든요. 이게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식이 되고는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굉장히 확대가 됐다라고 한다면 장기물도 굉장히 가파르게 국채 수익률이 변동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도 없었고 비트코인 시세도 크게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오주들이 조금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노바백스 뭐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강한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가 조금은 쉬어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에서의 강한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바이오 투심들에도 일부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좀 상반되는 내용들에 따라서 급등과 급락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일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해당 뭐 RTOG나 이런 이벤트가 상당히 좀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이벤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확정 지으시면서 비중 조절을 꼭 해주시면서 따라가시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반도체입니다.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왔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서 현재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1,000 이상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수급이나 뭐 이런 주가의 추이가 상당히 좀 부진했지만 전거래일에도 시장이 조금은 불안했었고 선물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었던 시점에서도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같은 HBM 필두 종목군들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의 수급을 보시더라도 하이닉스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늘은 HBM을 필두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세전 관련된 종목군이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K향으로 본다면은 LTC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향 좀 보신다면 제우스 쪽으로도 관심도를 확대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가 일부 상승할 때 급등이 나오는 종목군들 강할 수가 있으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조금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